자, 이어서 개장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한 주를 준비해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좀 살펴봐야 되는 스케줄부터 한번 보죠. 네, 현재 지금 스케줄 먼저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번 주 주요 스케줄이, 잠깐만요. 파워포인트가 뜨지를 않네요. 잠시만요. 네. 됐네요. 자, 여기서, 잠깐, 이번 주 주요 스케줄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 일단 여러 가지 노동 지표가 나오는 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2년물과 5년물의 국채 입찰이 있는데요. 사실 단기에 가까운 국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노동부의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ADP의 비농업 부문 발표가 있는데 이걸 보통 짭비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ADP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보통 이제 정부 쪽 지분이나 혹은 그분을 빼고 그리고 혹은 좀 S&P 500 정도 되는 대기업들 위주로 판명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하고는 조금 지표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GDP 2분기 GDP 발표와 GDP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원유 재고와 중국 쪽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인데요.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서 지속되는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부양책을 발표를 했던 만큼 구매 관리자 지수에도 변화가 있을지 여러모로 주목이 귀추가 되는 바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PC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PC 인플레이션 지수는 CPI가 발표된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사실 연준이 더 많이 보는 것은 PC 인플레이션 지표다 보니까 여전히 이번 주 목요일에도 여러모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에 대한 발표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특히 최근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가까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으므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지표가 나왔을지 그리고 실업률이 얼마나 나왔을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 지표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금리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게 금리였었는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 양쪽 다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파월의 여러 가지 잭슨홀 관련된 발언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잭슨홀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 좀 믹스된 시그널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상보다는 조금 더 덜 매파적이었던 혹은 중립에 가까웠던 연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현재 중립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를 아마 연준이 올리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시장들이 크게 좀 내려가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고 그리고 제한적이다. 그리고 긴축적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재미나게 제가 관측을 했던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너무 적게 하는 리스크와 금리 인상을 너무 높게 하는 리스크를 이제 밸런스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연준 회의록에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 이전에 사실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너무 적게 하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경 변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집중해서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만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는 유선남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덜 매파적이었다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잭슨홀 미팅이 사실 라이브로 이제 제 채널에서 여러모로 동시 통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생각보다 덜 매파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시장이 놀라더라도 아마 시장이 끝에 가서는
여러 가지 잭슨홀 미팅을 소화하면서 올라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가장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잖아요. 중립금리와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발언 자체가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무게감 있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중립적이었던 여러 가지 잭슨홀 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이 자본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부양책이 나왔어요. 뭐 하나둘씩 부양책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소식도 전해주실 거죠? 네, 현재 중국 관련해서 어제자 기준으로 항생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5년 만에 주식 거래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원래는 0.1%에 달하는 증권 거래 인하세가 그 절반인 0.05%로 인하될 전망이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계속 중국 쪽에서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달 8일부터 이제 주식 신용 매수 시 적용되는 보증금 최저 비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인하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각에 관련해서도 제한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가가 발행가 하회를 하거나 주가가 순자산 가치를 하회를 하거나 최근 3년 동안 현금 배당을 실시를 하지 않았거나 누적 현금 배당이 최근 3년 연평균 이익의 30%를 밑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혹은 실질 지배주주가 유통시장에서 자사주 매각을 할 수 없게 금지한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나왔던 정책들보다 좀 더 중국의 증시를 조금 더 타겟팅한 여러모로 부양책을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디일까요? 근데 다음 소식은 사실 하와이안 일렉트릭에 관련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화재 관련해서 책임 소재가 있다라는 재판을 받고 나서 주가가 20%가량 급락했다라는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안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변명을 하기를 혹은 이번에 여기에 대한 항론을 하기를 지금 전 화재가 났던 구역에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전기를 그 당시에 공급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전기가 꺼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화재 책임 소재는 우리한테 없다라고 항변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금요일 날 떨어졌던 주가가 그대로 복구가 돼서 20%가량 상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하와이의 그 화재 사건이 참 컸었는데 많은 사상자도 발생시켰고,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3M이 군용으로 납품하던 그 이어 플러그라고 하죠. 그 귀마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나 봐요. 네, 현재 3M 같은 경우는 5.5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소송에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전달이 되었는데요. 사실 3M의 하위 업체가 개발했던 이어플러그가 여러모로 불량품이 존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군용에서 사용하던 사람들의 귀가 사실 안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3M이 소송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5.5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조달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는 점이 가장 커다랗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 3M이 얼마나 낼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알리바바도 금액이 정해진 뒤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3M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 1달러가 지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M 뉴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샤오펑과 그리고 우리가 중국판 우버라고 부르는 디디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소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샤오펑이 EV 관련 부분에 디디 추싱의 EV 관련 부분들을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약 744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를 하고 디디가 갖고 있는 스마트 비에클 혹은 전기차 비에클 쪽을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은 저도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죠. 관련돼서 이제 주식 가격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거 되게 떠들썩했었는데 그 테슬라가 FSD 12 버전을 내놨고 그 데모의 평가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X에서 공개를 했죠, 영상으로. 네, 맞습니다. 주말 동안 일론 머스크가 FSD 엔지니어와 같이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을 통해서 운전을 하면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모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불구하고 FSD가 사실상 대중들에게 크게 공개가 되는 것은 2024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테슬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좀 출시를 미뤄야 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는 등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질문들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대답을 하면서 이제 마크 주커버그 집 근처까지 갔다 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이제 볼 수 있었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 FSD 베타 그 12 버전은 2024년에도 공개가 안 된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대중들에게 관련돼서 크게 공개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음. 아마 어느 정도 일부 사용자들에게는 공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디테일까지는 보지는 않아서 라이브를 본 것은 아니라서 저도 나오고 있는 기사로만 이제 이야기를 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FSD 12 버전 한번 언제 나오는지는 저도 한번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즘에 이제 그 IPO 시장에 조금씩 그 온기가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ARM 소식은 저희가 한참 전에 드렸었고 이번에는 인스타카트라고 하는 기업이 IPO를 한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인스타카트가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우버에 관련해서는 우버 이츠나 우버를 통해서 여러 마켓에서 물건들을 사실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했던 쪽이 인스타카트입니다. 원래 인스타카트가 음식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식료품이나 여러 가지 장보기를 대체해주는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대신 쇼핑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배달까지 진행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스타카트가 나스닥을 통해서 IPO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428 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수익을 발표를 했다라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모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스타카트가 그러면 우리가 앱으로 주문하면 알아서 집 앞까지 쇼핑된 게 찾아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버에서도 도어대시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인스타카트가 최근 들어서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인스타카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누구에게 인수된다는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기업이 맞을까요? 아마존이었었나? 그때 저도 아마존에 인수가 됐다라는 소식은 아, 들어본 적이 인수가 된 게 있어요. 아니라 어, 인수가 된 게 아니라 인스타카트가 워낙 좋은 성공 모델을 갖고 있어서 뭐 누군가가 이제 인스타카트를 인수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자, 인스타카트 IPO를 신청했다는 소식까지 들었고요. 자, 다음으로 이번 주 뭐 몇 가지 눈에 띄는 그 실적 발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실적 발표들을 중국 기업에서 많이들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서 제가 가장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은 니오의 어닝 발표입니다. 니오의 어닝 발표에 따라서 전기차 주가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바이가 어닝을 발표를 화요일 날, 장 전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UBS와 브로드닷컴 그리고 룰루레몬 아까 일부에서 얘기해 주셨던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닝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VM웨어 여러모로 최근 엔비디아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고 여러 인수 관련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VM웨어도 이번 주에 어닝 발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유선남님께서 주요 뉴스들을 전달해 주시는 동안 미국 시장이 조금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어떻게 출발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3대 지수 모두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일단 금리에 대한 안정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은 0.68, 그리고 다우는 0.5, S&P 500도 0.5 가까이 일단 그 오르고 있는데 제가 금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불과 한 1시간 전쯤이었었거든요. 한 2시간 전쯤? 2시간, 1시간? 1시간 전쯤이었었는데 그때부터 금리가 좀 빠르게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장 초반 분위기에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초반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1.5% 올라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은 0.89%.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AMD가 1%,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나머지 퀄컴도 0.8%,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0.7%.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시장 전체가 대부분 파란색의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몇 가지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일단 월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2월이 별로 조금 안 좋고, 그 다음에 8월도 약간 부진하고, 그런데 그 CFRA에서 통계 자료를 집계한 걸 보면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월별 수익률 가운데 가장 안 좋았던 월은 9월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45년이면 80년간의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9월이 통계적으로는 가장 안 좋았던 달은 맞습니다. 물론 과거의 통계대로 미래가 흘러가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제 9월이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9월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게 뭐지? 라는 걸 떠올려 봤을 때, 일단 애플의 그 신제품 발표, 아이폰 15의 신제품 발표 한 가지 정도 있을 것 같고, 금리가 안정될지 여부, 이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눈에 띄게 9월에 뭔가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잘 안 들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9월의 그 월별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과거에도 좀 안 좋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9월이 약간 걱정된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월가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종목의 움직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샤오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XPEV. 조금 전에 유선남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자, 샤오펑이 중국판 우버인 디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살펴보니까 디디의 스마트 전기차 개발 사업부를 사들이기로 한 거예요, 샤오펑이. 근데 샤오펑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뭘 주고 사냐? 바로 샤오펑의 주식을 주고 사는 그 거래예요. 그래서 샤오펑은 디디로부터 전기차 사업부를 사고, 그러면 디디에게 뭘 줘야 되겠죠? 그 줄 때 샤오펑의 주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디디가 샤오펑의 주주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두 개의 기업이 따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디디가 샤오펑의 주식을 갖게 됨으로써 내년에 충전, 로보택시 사업, 신차 발매 이런 것들을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샤오펑은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디디도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디디도 한번 여기서 검색 안 되나? 일단 샤오펑은 1.8%. 유선남님, 디디가 여기서 검색이 안 되나요? 네. 디디 주식은 상장 폐지를 했어가지고 자진 상장 폐지를 해서 아마 미국에서는 검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디는 나스닥에서 자진 상폐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 일단 정리해드렸습니다. 유선남님, 나머지 시장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좀 여러 가지 뉴스가 좀 전달이 됐는데 제가 좀 전달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짚어드리면 사실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3사 노조에 관련돼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뉴스를 전달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미난 소식이 나와서 이것까지 잠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3사의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임금의 46% 인상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32시간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3사가 오늘은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여러모로 새롭게 진행하는 부양책들이 사실상 효과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중국 쪽 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여러모로 발표가 되었던 잭슨홀 미팅의 후행 효과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금리를 안정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장 주요 뉴스들 유선남님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선남님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게 마무리가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유선남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금리도 다소 안정되고 있고,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약간 그 아주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은 좀 줄고 있어요. 줄고 있긴 합니다. 자, 장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마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